자, 이 강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그리고 두 문제가 나오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에서 출제 핵심 포인트와 오답 함정 때려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제 핵심 포인트 1.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 권리라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5가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독립의 원칙과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립의 원칙 하면 무조건 자주독립 생각하세요. 자주독립. 자주독립 뭐죠? 자, 내 집에서 오래 사는데 어떻게? 자립적으로. 독립하니까 혼자 살 권리 아닙니다.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잠재력 나오면 자아실현의 원칙인데, 자, 그림을 봅시다. 자아실현하고 잠재력 관계는 북극 바다 위에 얼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 보이는 곳 있죠. 이게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위에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아래에 잠재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아실현 하면은 북극 얼음 생각을 하세요. 자, 참여의 원칙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참여 이런 겁니다. 보호의 원칙, 그대로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존엄의 원칙은 이거요. 대우받을 권리,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책에 보면 학대, 차별을 금지하고 공정한 대우면 헷갈려버립니다. 존엄의 원칙은 뭐냐? 무조건 대우받을 권리. 자, 보호의 원칙하고 또 헷갈립니다. 보호의 원칙은 보호받을 권리. 존엄의 원칙은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어떤 대우? 차별하고 학대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받는 것.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볼까요? 독립의 원칙은 노인 혼자 살 권리다. 맞는 것 같네. 내 집에서 오래 사는 겁니다. 혼자 살 권리 아닙니다. 자, 자아실현의 원칙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보람을 가지는 것이다. 자아실현은 뭐다? 북극의 얼음, 밑에는 잠재력, 위에는 자아실현. 존엄의 원칙은 노인도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또 비슷하지요. 존엄은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자, 요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다 틀립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핵심 포인트 2.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자,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딱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키 2개만. 의료는 요양이다. 그 다음에 공동가정이란 말입니다. 공동가정은 9인 이내다.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10인 이상 무조건 시설입니다. 이거 2가지만 머릿속에 딱 넣고 보겠습니다.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볼까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을 제공하면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가정과 같은 맞죠? 요양을 하면 요양자가 빠졌네요. 그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찍어서 합쳐보세요. 자, 두 번째. 노인 요양 시설은 9인 이내다. 시설은 10인 이상이라고 했죠.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머릿속에 시설은 10인 이상, 9인 이내는 공동 생활 가정, 치료한다 요양. 예, 요 단어만 자꾸 반복해서 딱딱 찍어서 끼워 맞춰 보세요. 자, 출제 핵심 포인트 세 번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자, 급여 대상. 그럼 혜택 받는 사람은 누구냐?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미만인 사람인데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네. 노인성 질환이 뭘까? 자, 노인성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 뇌졸중으로 인한 뇌출혈,
뇌졸중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은 뇌졸중으로 뇌가 터진 거죠.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가 막힌 게 뇌경색이죠. 그럼 이 다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내가 이미 건강보험료를 낼 때 같이 낸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와 국가에서 20% 지원해 줍니다. 요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병원에 가면은 내가 왜 치료받고 돈 내지 않습니까? 이 식으로 장기요양보험도 치료받을 때 돈을 냅니다. 본인 부담금이죠. 자, 보험료 징수와 관련돼 내가 언제 장기요양보험료를 냈지? 이러잖아요. 왜? 건강보험료하고 한꺼번에 걷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한 종이에 받습니다. 걷기 편하게. 단 관리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한다는 말을 독립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는 통합적으로, 관리는 따로 이렇게 합니다.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봅시다. 65세 이상인 자가 뇌종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아이고, 이것도 맞네. 아니죠. 뇌종양은 뇌졸중하고 틀립니다. 또 요 단어로 시험 냅니다. 뇌졸중은 뇌가 경색되거나 뇌가 출혈돼서 하는 건데, 뇌종양은 암이죠. 암은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단어를 살짝 바꿔냅니다. 아주 얄밉죠. 다음, 출제 핵심 포인트 네 번째.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죽어도 알아야 될 것. 이거 모르면 무조건 틀립니다.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 뭐? 친척은 신청서를 들고 가서 대신 해주는 심부름 역할까지만 껏, 더 이상 권한은 안 된다?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1단계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에 뭘 가져갑니까? 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갖고 와야죠. 자, 그런데 본인이 주로 아픈 사람이 많죠. 본인이 신청하기 힘듭니다. 이때는 내 부모 또는 친척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가족 말고 저기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치매 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 자, 제가 서류를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하는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친척의 동의를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친척은 뭐다? 친척은 대신 왔다 갔다 해주는 심부름 꾸는 되는데 동의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까지는 절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자, 이제 서류를 넣었지 않습니까?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공단 직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항목을 조사하는데 본인 권한은 크게 없고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쭈르륵 넣습니다. 아주 객관적이죠. 1차 판정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조사 결과서. 이걸 이제 세 가지를 집니다. 이걸 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3단계 판정은 누가 하느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등급판정은 따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자, 이제 드디어 4단계 내가 등급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느냐? 공단에서 자, 2장을 줍니다. 2장을. 뭘 주느냐? 등급이 이렇습니다. 등급 내용 종류가 이렇, 등급에 대해서 내용 종류가 쭉 적힌 장기 요양 인증서 한 장하고, 그 다음에 돈 계산이 적힌 거. 돈 계산. 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입니다. 본인은 얼마 내야 됩니다 하는 돈 계산이 적힌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자, 이 2장을 줍니다. 그럼 이 2장을 주면 이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라는 요양기관에 가서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2장을 줍니다. 인정하겠다 하는 요양 인증서와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하는 이용계획서 2장을 주는데 이용계획서에는 반드시 돈 내용이 들어있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볼까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때 친척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친척은 심부름만 할 수 있지 동의는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본인과 가족 동의만 받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급여의 최종 등급 판정은 공단 직원이 조사 후에 결정한다. 공단 직원은 수십 문항의 조사의 결과서만 컴퓨터 판정에 의해서 조사 결과서만 만들 뿐입니다. 결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장기요양 인증서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것 같네? 자, 요양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요양 인증서는 등급 내용이 들어있고 돈 내용, 얼마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본인 얼마 내야 됩니다는 뭐라고 했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입니다. 등급 내용은 장기요양 인증서, 돈 문제는 이용계획서, 요거 두 개만 딱 구분하면 됩니다. 자, 출제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 요양보호급여 내용입니다. 어떤 걸 급여해 주느냐입니다. 자, 여기서도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현금으로 주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다. 자, 현금으로 주는 거, 비용으로 주는 거는 가족 요양비 하나밖에 없다. 우선 이것만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 요양기관이 아예 없어요. 아예 저 섬이나 벽지에는 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기관 자체가 없어요. 기관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줘야죠. 그래서 또 현금으로 주는 것은 가족 요양비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가족 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가족 요양비가 아닌 가족 요양 서비스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가족을 돌볼 때, 돌봄할 때, 지금서 딸이 엄마를 돌보는데 그냥 돌보면 좀 짜증나지요. 효도만 해라.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딸이 가족 요양 사람은 돈 줄게 이겁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가급여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겁니다. 집에서 받는 게 뭡니까?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데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볼까요? 가족 요양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가족 요양 서비스는 돈이 아니죠. 현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 요양비. 가족 요양비만 현금입니다. 자, 노인복지와 요양제도에 이어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임종에 대해서 출제 핵심 포인트와 오답 함정 때려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출제 핵심 포인트 1. 연명의료 결정제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병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임명의료 결정제도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그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그냥 그 인종 과정, 즉 생명만 연장한다는 의학적 용어인데,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은 이 자신이 임종할 때 대비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 문서입니다. 단 4가지는 필수로 제공됩니다. 진통제, 영양제, 물, 산소는 공급을 받습니다. 이 연명의료의 취지는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것을 좀 끊자 이거지 생명을 학대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통제, 영양분, 물, 산소는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상담사와 상담한 후에 신청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마음이 바뀌면은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다 가능합니다. 자, 오답 함정 때려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자는 진통제와 영양분을 중단한다. 아니죠. 네 가지는 필수 제공된다고 했죠. 진통제, 영양분, 물, 산소. 자,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임종 적응 단계. 자, 우선 읽어볼게요. 이 5단계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떤 분은 되게 헷갈려요. 저도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울, 5단계 수용. 이러면 뭐 수용 정도는 아는데 이거를 쉽게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고 안 되면 외우기 싫은 분들은 제가 또 방송 작가를 했으니까 드라마 연상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 연상법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나보고 암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우선 의사가 암입니다. 이럴 때 첫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암이야? 이게 먼저겠습니까? 네? 제가 암이라고요? 설마 이게 먼저겠습니까? 오진 같은데 딴 병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꼭 이러죠. 그 다음에 딴 병원 가서 진짜 맞다고 하니까 왜 하필 나에게 암이야? 하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 부처님 살려만 주시면 믿을게요. 이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의사한테 갔는데 결국 뭐 현실적으로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가 진단을 그렇게 하면은 현실이 파악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안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우울 모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 내 운명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도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임종이 다가오면, 죽음이 오면 부분 타협한다. 부분 타협, 이것만. 부가 뭡니까? 부정, 분노, 3단계 타협. 요렇게 1, 2, 3단계만 알면 4, 5단계는 자연적으로 연결되죠. 자, 어쨌든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어르신 말하길.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요양보호사. 어르신의 슬픔에 곁에서 손을 잡아준다. 위의 상황은 임종 적응 5단계 중 부정 단계이다. 부정 단계입니까? 왜 하필 나야? 분노죠. 분노 단계죠. 부정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시험 되면 헷갈립니다. 출제 핵심 포인트 3. 자, 임종 징후시 요양. 자,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옆에 있다가 호흡이 가쁘면 어떻게? 상체를 살짝 올려주는 요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하얗게 파랗게도 막 변화합니다. 이럴 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드리면 좋습니다. 자, 오답 함정 때려잡기 해볼까요? 임종 징후가 나타나는 대상자가 호흡이 가쁠 때 머리를 살짝 내려준다. 끝단 하나 이렇게 또 바꿉니다. 출제위원이. 머리를 살짝 올려줘야죠. 다음에 임종 징후 대상자의 몸이 차가워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전기 보온 담요를 덮어드린다. 전기 보온 담요는 안 됩니다. 임종 징후의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따뜻한 담요를 덮어준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첫 모의고사 치고 제가 틀린 문제입니다. 쉽게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차가울 때 담요를 덮어드리는 거고, 저도 이거 틀리고 난 뒤에 어떻게 어이가 없는지 이렇게 틀립니다. 자, 이렇게 2강을 마쳤는데 강의 중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객관식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꼬아내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답 함정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정이 안 빠지는 요령을 계속해서 익혀야 됩니다. 예. 자, 다음 3강으로 가서 계속 고고 진도 나갑시다.